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 3월이 되자마자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에 따른 유가 급등 여전히 불편하고요. 여기에 사모대출 불안이라는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문희로 작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매일경제신문의 문희로 기자고요. 매경에 2004년 오기 전에 5년간 증권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은 25년 정도 됩니다. 3월입니다. 보통 3월 하면 새학년, 새학기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네. 날씨도 따뜻해지다 보니까 뭔가 기분이 좋은 달이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인데 증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너무 비관론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질 거야. 아니면 지금이 매수 기회야. 라고 단정하기에도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냉정하게 지금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큰 파도가 한번 확 와서 파도가 엄청 높았다가 지금 살짝 그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잔잔해지는 와중인데 네. 그 엄청난 매도세를 우리 전화 아나운서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주 이례적이지만 또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아까 25년 현장 경험 동안 투자는 계속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위기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많은 파도들이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 그래서 언제 내가 저점에서 잡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언제나 항상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종목으로 깔아놓고 그 중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사는 그런 전략으로 하면 마음 편한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일수록 진짜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불안은 좀 전쟁이라는 건데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물론 이게 정답은 없겠지만. 네. 항상 예상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그 러시아 탱크들이 중국산 바퀴를 달고 초반에 승기를 못 잡아서 장기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쟁도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될 거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고 아니도 있잖아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 특히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됩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내가 마이너스에서만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할인 기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매일경제신문에서도 계속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사실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쇼핑 시즌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많이 해주죠. 예, 할인 많이 해주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전쟁의 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경고를 가져야겠지만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걸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죠. 네. 그러면 지금 수급 주체들을 보면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개인들이 그 수급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흐름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역이 바뀌었죠. 이제 기관과 외국인 위주의 시장이 서서히 이제 개인 투자자 시장으로 가는데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는요.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장기 투자라고 우리가 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개인들도 돈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 집값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높도록 모든 환경을 그렇게 하고 있고 세제 혜택도 그렇게 주고 있고요. 우리가 주식이나 ETF를 10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진 않잖아요. 그러나 강남의 부동산은 갖고만 있어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죠. 그래서 머니 무브는 확실히 은행,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다. 실적과 상관없이. 그런데 실적마저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버나요? 아나운서님.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돈이 들어오죠? 달러가 들어옵니다. 달러로 들어옵니다. 달러는 원화 대비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돈은 뭘로 받죠? 달러로 받나요? 원화로 받나요? 삼성전자 직원들. 네네네. 원화로 받습니다. 네. 가치가 있는 달러로 돈을 벌고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원화로.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극대화되고요. 비용은 점점 낮아집니다. AI 활용도가 높고 신입사원도 덜 뽑고요. 인건비가 가장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그 인건비마저 원화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상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좋은 기업들이 흔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이지만 한국은 반도체, 조선, 로봇 등 하드웨어 중심이잖아요. 좀 어려운 일들. 미국은 이제 쉽게 돈 벌고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갔지만 막상 전쟁이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 보니까 하드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한테 계속 SOS를 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10배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시기인데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서, 그러나 이제 여러 종목을 깔고 있다 보면 한국 시장에만 집중적으로 가서 고점 그런 리스크는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미국 글로벌 분산이 돼 있다면 그런 건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급 주체가 개인이 됐다는 것은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학개미, 뭐 국장 탈출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지금은 아무도 국장 탈출. 미국 시장이 요즘 좀 재미가 없죠. 네, 재미가 없습니다. S&P 500은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여기 코스피는 30% 이상 올랐다가 지금 뭐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조정장에서도 지수를 지킨 건 개인 투자자였고요. 최근 한 달간 코스피 기준으로 27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요. 예. 네. 지금이 3월 16일이니까 뭐 2월 15일 대비해서 코스닥은 다만 이제 3조 4천억 을 매도했는데,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코로나 시기에 어떤 비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 2020년 3월 당시에 코스피가 11조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금액 기준으로 봐도 지금 2배 이상. 네. 물론 그때 돈이나 지금 돈은 또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비교했을 때 보면 최근 강하게 매수하는 건 사실이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돈이 계속 막혀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이런 유동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똑똑해지셨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주식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뭐 주식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AI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챗GPT에 물어봐도 숫자 같은 건 나오니까, 지금 당장 검색해 보면 만약에 뭐 우리나라의 주식 대기금이 얼마야? 그리고 물어볼 때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얼마냐 물어보면 지금 13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대기 자금이에요. 주가가 만약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불프 시즌이 다시 온다. 뭐 그러면 전쟁 상황이 장기화된다고 보는 건데, 다시 오면 이제 이 돈들이 싹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최근에 또 보면 종목보다 레버리지 뭐 이런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추세라는 기사도 좀 봤어요. 근데 사실 지금 6천선까지 도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밸류업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국내 증시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건데,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 흐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밸류업 정책에 의도하는 바랑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를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 시장은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미터가 되고 우리가 교과서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발전한다고 했을 때 생태계가 커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어떤 자연 생태계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사자나 호랑이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공매도 세력과 같은 하이에나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부진한데 뭐 이렇게 좀 주가를 뻥튀기 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하이에나들이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생태계는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같이 커지면 당연히 레버리지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속도가 좀 우려할 만한 거는 같습니다. 올해 이제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 순자산이 2월 중순 기준으로 15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대비해서 너무 크고요. 1년 전에 비해서 너무 과열됐습니다. 뭐 일부 상품은 연초, 그러니까 올 들어서 뭐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거든요. 보통은 기업들에 대해서 뭐 매출이나 실적이 1조 원이 넘으면 1조 클럽이라고 해갖고 되게 극소수거든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으면 이제 1조 클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소수예요. 아나운서님이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플러스 고배당주라는 그런 ETF도 제일 크지만 이제 1조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런 레버리지 ETF는 출시하자마자 1조 원이 넘었으니까 이거는 과열 신호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수 추종 ETF가 커지는 거는 시장이 좀 이제 수급 주체 일반인들이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레버리지 ETF 순자산이나 시가총액이 이렇게 급증한다는 것은 시장이 과열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쪽으로 좀 수급이 과열됐다 싶으면 지금 좀 과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런 쏠림 현상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도 할까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분명히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꼬리거든요. 네. 꼬리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지수나 업종, 뭐 배당 ETF나 주식 뭐 이런 게 커지는데 근데 레버리지 ETF가 이제 2배, 3배고 순식간에 자금이 몰리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사실은 몸이 흔들려야지 꼬리가 흔들리는데 꼬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꼬리가 스스로 흔들어서 몸을 전체를 흔드는 그런 약간 이상한 구조. 정상적인 몸의 밸런스가 아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일반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는 피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월가에서 나오는 게 한국 시장 과열됐다고 할 때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이 레버리지 ETF의 급증 속도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레버리지 인버스는 조금은 주의해야 된다. 다 좀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풋살을 하는데 저녁 때 업무 끝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모든 자산이 주식이나 ETF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레버리지 ETF를 사서 몇 억씩 벌었다고 올 들어서만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갔는데 그 변동성이 매우 큰 지수가 10% 이상 빠지는 거죠. 벤츠 S클래스가 날아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실제 사람이다. 제가 뭐 지어낼 말이 아니고 네. 지금 그분을 데려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변동성이 큰 거니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죠. 아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에서 두 가지를 피해야 된다면 하나는 올인이고 하나는 레버리지거든요. 맞습니다. 올인과 레버리지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신용까지 쓰는 건 더욱더 위험하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그 3종 세트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은 투자 방법일 수 있으니 여러분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을 보는 그 관점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차이를 두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혹시 미국 주식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 개별 종목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먼저 담고요. 근데 종목보다는 미국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슈드 같은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ETF를 코어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핵심으로 놓고 나머지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둥을 세우고 약간 이렇게 쌓아가는 느낌. 네, 추출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좋으니까 코스피를 위에서 쌓아놓으면 이제 좀 화려하고 보기도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심은 미국이 잡거든요. 미국이 이런 변동성 장에도 거의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건 아니고 이런 변동성과 전쟁의 주체인지도 불구하고 시장이 폭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에 덜 오르기 때문에 뭐 빠질 것도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떤 머니무브의 하나의 일각이니까 어쨌든 미국을 먼저 담고 한국을 담아가는 게 좋은데 아까 잠깐 사전에 얘기했을 때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한국은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사실은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을 섞기가 너무 좋습니다. 서로가 분업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같은 우방국이를 하니까 미국은 중국한테 배나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업화가 돼 있는 거니까 미국과 한국을 같이 담으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본주의 거기에 투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산업의 공급망에 서로 탑승한다 이런 네.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뭐 미국에만 투자를 해라, 뭐 국내 증시에만 투자를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두 시장을 모두 투자해야 된다는 관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종가 대비 몇 % 떨어졌을 때 걸어놓고 이제 마음 편히 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미국 주식이 특히 많이 사지더라고요. 그 뜻은 오르지가 않았다는 뜻이죠. 계속 이제 출렁이고 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런 양상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을 모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은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 사이드카 발동했을 때가 있습니다. 10% 이상. 그때 사무실의 대부분은 매도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일반 분들과 반대로 하시는 게 좋죠. 오히려 그렇게 10%를 할인하는데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장기 분산 투자를 위해서는 좀 바른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부터 원래는 우리가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미국이 흔들리면 이제 장 개장하면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근데 요즘은 약간 디커플링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그거를 다 겪어봤거든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증권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미국 시장이 끝났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 시장이 올라면 한국 시장은 무조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점장님이랑 같이 차를 카풀했는데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출근해서 회의 바로 하고 그렇게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미국은 더더욱 하드웨어를 버렸고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좀 밸런스가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거 보면 제품은 잘 만들지만 어떤 무슨 플랫폼이나 이런 건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SNS도 인스타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미국 빅테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요. 지금 유튜브에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프트웨어는 주로 이제 미국 걸 쓰니까 투자 차원에서는 참 분산하기 좋은 서로의 자산이죠. 미국 지수, S&P 500, 나스닥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값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코스피는 조금 고평가고 많이 흔들린다. 내가 많이 빠질 때만 사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뉴스 검색하면 되게 뭐 기사라든지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을 공부할 때는 약간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리포트도 지금 뭐 한국 주식처럼 리포트를 뭐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혹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어떤 지표들을 보는 게 좋은지 혹은 뭐 참고할 만한 괜찮은 사이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이쪽 업계에서 이렇게 직접 투자도 하고 물론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했지만 투자도 하고 이렇게 뭐 기사도 쓰고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지표나 어떤 뭐 기술적 분석이나 초기 증권사에 있을 때는 제가 기술적 분석에 매달렸었죠. 결국 하나도 안 맞고 그렇죠. 차트 그리는 거. 거의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일본 책까지 사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다 투자 수익이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분명히 또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러거든요. 이게 이성이랑 어떤 데이터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서 어떤 차트에도 매달렸다가 아니면 뭐 유튜브에 나오는 누군가에도 매달렸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기준이 계속 흔들려서 본인이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확실한 건 장기 투자. 워렌 버핏이 보여줬잖아요. 자기 오래 살아서 투자 수익이 높은 거지.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번 거지 주식을 통해서 번 건 아닙니다. 그 회사 자체가 사업 부분과 투자 부분 나눠있는데 투자는 이후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중해야 될 지표가 있으면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이제 주가를 차원에서 보면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유료 블룸버그 데이터를 주로 보는데 earning per share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 지표 자체가 주주들을 위한 지표입니다. 보통은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이 그대로여도 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주당 순이익이 오르려면 분모가 낮아지면 되잖아요. 분모는 주식 수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아시네요. 그래서 최근에 SK가 이제 보유 주식의 거의 유통주식 20%나 되는 자사주를 갖고만 있다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갖고 있었겠죠. 그걸 다 소각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정말 어떤 주주들을 위한 거였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이혼,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고요. 역대 자사주 소각 규모 중에 단시간에 한 규모 중에 우리나라 최대 1등 기록이고 어쨌든 이것이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오너 기업 중에 한 곳인 SK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은행들한테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요구했잖아요. 이제 오너 기업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처럼 돼가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컨셉이 한국 주식시장에 확실히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한국 주식은 EPS, 실적은 올라가는데 그 이상으로 주식수를 늘려서 한국 코스피는 EPS 추정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중복 상장도 많고요. 지주사 체제도 참 재밌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릴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항상 이제 그 경제 뉴스를 보면 뭐 연준의 금리 방향성 혹은 물가 지수 막 여러 가지 지표들을 얘기하니까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되게 머리가 복잡하고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뭐 주주 친화적으로 기업들이 변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EPS와 같은 그런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알아가는 게 더욱더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한 가지만 얘기했네요. EPS랑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 성장률. 배당 성향. 네, 배당 성장률인데 성장률. 보통은 5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CAGR이라고 하죠. 5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 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못 맞추고요. 아주 전통적인 미국 배당주들이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중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률이 확 올라가요.
우리나라 고배너지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항상 배당률이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배당률이 조금 떨어졌는 그래서 배당률만 보지 마시고 배당 성장률을 보셔야 됩니다. 5년 평균으로요. 아까 거시경제 얘기도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거시경제 그런 거 있죠. CPI 뭐 이런 거. 저는 아나운서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나 월가에서는 종목 위주의 투자자들은 만약에 뭐 방송을 30분 들으면 당신은 29분 허비한 것을 아, 알아요. 네. 그런 뜻을 하는 이유는 진짜 그러니까 시간 낭비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로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일하면서도 듣고 이런 거 좋거든요. 호재가 나오면 보유 주식이 오를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요. 악재가 나오면 어떤 주식을 싸게 담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바꿔서 보신다면 뉴스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뉴스도 좀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단기의 수익률을 따지면 오늘 악재가 나오면 내일 불안하죠. 내일 어떻게 팔아야 되나. 지금 한 20%만 정리해? 왜 그러죠? 기존에 놔두고 다른 것들 더 많이 사면 되잖아요. 그 비중을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감하게 종목을 변경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다 그게 똑똑하셔서 그렇습니다. 투자는 좀 게으르고 약간 좀 바보같이 해야지. 우직하게, 네. 엉덩이 무겁게. 네, 엉덩이 무겁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개별 종목 말고 이제 ETF에 투자를 한다면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괜찮은 투자 방법일까요? 저는 이제 지수를 기본으로 하고 업종은 뭐 이렇게 본인이 어떤 몸담고 있는 일, 현업과 관련된 일 중에 내가 이건 확신이 있어. 이런 것들은 업종이나 종목을 추가하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절세 계좌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수 추종 ETF는 뭐 절세 계좌에 담고 심지어 미국 거도 우리가 담을 수 있으니까 국내 상장 미국 기초지수 ETF 같은 것들을 담아서 그거를 단단히 하시고 내가 초과 수익률은 좀 내가 알 법한 나를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종목들을 담으시면 되죠. 본인한테 맞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좀 고령자 취향인 것 같아요. 좀 지루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루한 종목들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좀 있어 보이는 막 뭐 마법 구슬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담기가 좀 그런데 그것도 개인 취향이에요. 근데 비중이 적으면 사실은 어떤 좀 고위험 주식이나 ETF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코어를 갖다가 올인하시고 뭐 레버리지가 내 자산의 뭐 80%가 레버리지 ETF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면 ETF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고민하신다면 어떤 게 더 괜찮다라고 이제 정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둘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선호는 이렇죠. 일단 먼저 연금 삼총사 있죠. 연금저축펀드, IRP, ISA 이거를 채우시면 됩니다. 세제 한도까지. 그건 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숫자까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계좌를 만들면 투자에 한 70%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연금저축펀드는 다 담을 수 있죠. 미국 뭐 ETF 위주로 다 담을 수 있고요.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현금 관련 뭐 예적금을 이제 30%를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SA는 다른 거와 비슷하지만 개별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개별 배당주를 많이 담죠. 은행주나 뭐 아까 자동차 관련주가 되겠죠. 그런 주식들을 담으면 이 세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수익률을 좀 장기 수익 높일 수가 있죠. 특히 미국 기초지수의 국내 상장 ETF를 담으면 당연히 세금 분리과세 한 자릿수로 낮은 세율에다 과세 이연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내고 배당이 계속 제출돼야 되니까 그리고 환율도 있습니다. S&P 500에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지금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1,500원을 찍고 내려갔거든요, 환율이. 그럼 국내 상장 그 ETF는 수익이 조금 높겠죠. 국내 환산 기준이니까. 그래서 환차익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안 하실 이유가 없고요. 저도 계속 집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 몇 개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3개를 다 하시라. 3개를 다 하시고 왜 해외 직구를 하냐면요. 이거는 참 즐거운 고민이 되겠는데 이제 배당 관련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요. 누진이 됩니다. 세금을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해외 직구 투자했을 때는 그거는 분리과세거든요. 연 뭐 250만 원 이상은 22%로 그냥 분리과세라는 거는 세금이 합산되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서 그냥 낸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해외 직구를 하죠.
주식이나 ETF를. 네. 이것도 다 절세, 뭐 계좌 목적별로 좀 투자를 나눠서 하면 되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약간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투자할 거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충분히 빠졌으니까 이때 들어가 볼까? 근데 다음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종목을 깔아놔야지 마이너스 되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예전에 했지만 같은 성향의 종목들을 깔아놓으시면 안 돼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빅테크 위주로 어느 순간 다 담겼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쓰면서도 빅테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너무 좋으니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ETF로 7개, 뭐 탑10. 개였어요. 네. 아니 그 ETF를 사면 되지 그렇게 종목으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오를 땐 같이 오르고 빠질 땐 같이 빠지니까 이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다 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은 내가 가진 종목 중에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건 내리는 게 가장 장기 투자를 위해서 건전합니다. 물론 이제 우량주 기준이겠죠. 그래서 장기 분산 투자가 마음 편한 투자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건전한 투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의 주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으로서 좀 후손들한테도 좀 올바른 저렇게 이제 워라버핏처럼 길게 투자했더니 본인의 자산도 늘고 주변에도 베풀고 국가의 금융자산도 커졌구나.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투자를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피 6천 달성 이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코스닥은 여전히 천스닥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얼마 전에는 코스닥을 기반으로 한 액티브 ETF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자,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도 문희로 작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는 어지러운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좀 코스닥 쪽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코스피는 6천선을 찍고 5천선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그래도 천스닥을 지켜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코스닥 시장은 이제 유망주들이죠.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1부 리그에 가기 직전에 어떤 그 유망주들의 그렇다고 2부 리그라고 하기에는 좀 폄하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중간 정도일 텐데 어쨌든 코스닥은 이제 정책 지원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 정도로 밀어주면 사실 무조건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는 일단 달성을 했죠. 코스닥은 3천스닥. 3천스닥. 네, 공개를 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그 경쟁력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공약을 지켰기 때문에 자본 이동의 신호도 확실히 보이고요. 그동안 이제 대형주나 코스피 위주의 급등에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주식시장을 인격화하는 건데 피로감. 네, 피로하다. 너무 달렸더니 좀 피곤하다. 이럴 때는 이제 중소형 성장주로 좀 원이무가 가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렇고 이거는 좀 모호한데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만약에 코스피를 코어 자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을 위해서 코스닥을 좀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의 어떤 변화라고 보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장기 추세라고 보기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최소 3년에서 5년은 봐야지 이 흐름이 확정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 기간까지 기다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초기 관심이 많이 회복됐고 코스닥은 절대 안 되라는 그런 어떤 패배감 여기서는 확실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어쨌든 그동안에는 코스닥에는 있지 않고 코스피로 이사가기 위한 안간힘이었어요. 이전 상장. 네.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이미 코스피로 와 있어서 이거 코스닥 아니었어?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코스닥에 있어도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ETF 시장이 커지면서 유망주들을 픽하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이름을 달려면 코스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코스피로 이사를 갔어요. 내 역량이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하겠지만 코스피에 있을 때는 조금 묻힐 수가 있죠.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현대차도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닥에 있을 때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또 매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6천선까지 도달했던 것처럼 뭔가 코스닥 시장도 조금 더 이제 밸류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개념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ETF 이름에 아무것도 없으면 패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시브는 이제 수동적으로 따라간다.
그 운동 좋아하시니까 이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레슬링 경기 때 보면 패시브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느낌인데 액티브는 이제 실제로 매니저들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종목도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요. 비중을 확 늘리거나 코스닥은 그 여지가 좀 커서 수익률 차이가 많은데요. 어쨌든 최근 이 코스닥 관련 ETF에 지금 돈들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코스피는 이미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해서 더 먹을 게 있을까? 투자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월가도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고 특히 월가에서 코스피가 너무 과열했다는 신호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큰 자금의 흐름이 코스닥에도 좀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액티브는 종목 선정, 비중 선정에 자율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코스피 액티브보다 더 좋은 점은 코스닥은 종목 수가 많아요. 약 1,800개가 넘습니다. 절반 이상이네. 네. 그 중에서 코스닥의 대표 지수라고 해도 코스닥 150인데 굉장히 여력이 많죠. 그래서 이런 액티브 매니저들은 종목 많은 거에서 했을 때 더 수익률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요. 코스피는 사실 그나물의 그 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핵심 기업 200개에서 그 비중을 왔다 갔다 하니 그게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코스닥은 패시브보다 액티브 전략이 더 맞습니다. 일단 종목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실적 추정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정말 텐베거가 속출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쨌든 이 액티브 ETF가 아직 초기라 조금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은 바이오 중심 회사들의 묶음이에요. ETF 차원에서 보면 코스피는 IT 중심입니다. 그래서 비중 1위가 IT. IT는 비교적 실적 추정이 쉬워요. 물론 이거 애널리스트한테 좀 신뢰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쌓아놓은 역사가 있고 향후에 어떤 시장 크기가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이 쉽습니다. 근데 사이클이 또 있어요. 네, 사이클이 있죠. 그렇죠. IT 사이클이. 근데 바이오는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심지어 그 바이오의 임원들도 자기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가도 모릅니다. 이게 바이오 유망하다 이제 금방 승인 난다 했다가 갑자기 다음 날에 임상 실패, 거절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한순간에 또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액티브 ETF가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여지가 많고 룸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가 삼성자산운용이랑 타임폴리오 여기 두 개 운용사에서 출시가 됐어요. 어쨌든 액티브다 보니까 담은 종목, 비중 다 달랐겠죠. 첫날 출시가 되고 네.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이게 삼성이 압도적으로 이긴 걸로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이고 타임폴리오인데 삼성이 좀 더 공격적인 공격수를 많이 담은 거고요. 타임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대형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뜻이 이제 주가 수익률도 이겼지만 돈도 많이 이쪽으로 몰렸어요. 네, 그래서 수급도 이쪽으로 네. 몰렸군요. 이게 좀 모호한데 그러면 한번 종목을 한번 볼까요? 삼자, 우리가 삼자라고 삼성자산운용을 삼자라고 약칭으로 하는데 탑5 종목이 성호전자, 큐리언트, HVM, 파두, 성우하이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코스닥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익숙할 수 있지만 조금 낯설어요. 이 뜻은 뭐냐면 조금 아직 극지 않은 복권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고 큐리언트는 저는 처음 들어봐요. 큐리언트 그렇죠. 근데 타임폴리오 거, 타임 코스닥 액티브 요걸 보시면 일단 에코프로 잘 알죠? 1등. 있지 않았죠? 삼천단 제약도 유명하죠. 네, 네. 바이오는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주. 지금 삼성그룹에 속했죠. 그쵸, 삼성그룹이 많이 투자를 해서 그리고 ABL 바이오. 바이오까지. 여기서 시총 핫한 3위 정도. 종목들이 다 넣었네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를 많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안정적으로 가자. 타임은 삼자는 좀 한번 그래도 초기 출시니까 조금 확 오를 만한 종목들로 한번 했는데 초반에는 지금 빅이닝을 만든 거죠. 야구로 따지면 초반 3회 안에 홈런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야구는 9회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죠. 그래서 타임폴리오는 2차 전지 바이오 위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미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날 수익률은 삼성이 좋았지만 지금 성과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좀 제대로 된 결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이제 한화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을 기반으로 또 설계를 한 상품이 있잖아요. 왜 한화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조금 용이하고 이제 코스피가 코스피 200 중심으로 많이 ETF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도 이제 코스닥 150에서 조금 매니저들이 너무 많은 종목을 고르다 보면 추적 오차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간 것 같아요. 한화가 이제 플러스죠. 한화는 이제 코스피 위주의 플러스 고배당주가 대박을 쳤죠. 그게
배당 관련 ETF 중에 가장 먼저 1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전체를 다 담기엔 너무 넓고 거칠기 때문에 거래가 좀 잘 되고 시장 장악력이 좀 큰 150개 안에서 찾아보겠다. 적극적으로 고르겠다라는 접근 약간 방식입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었네요. 맞습니다.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버벅거렸네요. 코스닥 시장에서 실제로 시장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종목 상당수가 이미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내 머니무브로 인해 중소형주가 급등 시 다만 이제 150개 안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액티브 전략에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집단은 1,800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코스닥 상위주, 코스닥 내에서 좀 대형주들이 잘 갈 때 괜찮을 수 있지만 좀 분산이 되고 시장이 조금 군웅할 것이돼. 뭐 종목끼리 막 할 때는 오히려 좀 불리할 수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러면 삼성 자산운용을 선택하던 타임폴리오를 선택하던 한화 자산운용을 선택하던 이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또 다양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ETF들을 선택할 때 운용 보수도 되게 또 많이 따져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미미하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운용 보수의 차이도 나중에는 좀 이게 격차가 벌어지게 될까요? 이게 수익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CAGR이 이제 복리 기준이거든요. 근데 연간 수수료 떼는 수수료도 복리로 불어나니까 지금 당장 1억 원 투자 시 1년에는 그래도 20만 원의 차이 납니다. 이 0.2%포인트가 차이가. 근데 5년이면요,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요. 10년 됐을 때는 220만 원 최대, 20년 되면 5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시할 게 아니죠. 수익률만큼이나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중시하시되,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종목이랑 그 ETF 운영 철학이에요. 그리고 둘은 같이 가지만 꼭 그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종목에 어떤 종목이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뭐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보수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식 투자의 본질은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라든지 뭐 코스닥 종목들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지금부터 계속 장기적으로 사 모아가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이제 코스닥 투자는 좀 깊이 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저랑 같은 회사였어요. 근데 코스닥만 투자해서 진짜 일찍 파이어 하셔갖고 이제 별도로 운용사를 차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갖고 뭐 가끔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종목을 보는 성구한 이거를 영화로 비유하면 우리는 이제 일종 보통면으로 운전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F1급이에요. 그 어떤 그 종목 선택이나 그 조정하는 거나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기술들이 빠른 트랙에서 그냥 레벨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개별 종목에 올인하는 전략이나 아니면 코스닥의 어떤 종목을 찾아서 내가 10배를 내겠다 이런 거는 일종 보통면으로 F1에 도전하는 거 똑같습니다. 브래드 피트도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했지만 F1이 아니라 실제 영화에서 F2를 냈대요. F1이 가장 미세해서 조작하기가 힘들고요. F2가 그 다음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만약에 코스닥 비중을 놓고 싶으면 지금 말씀드린 종목 저는 다 살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그 세 개를 다 하면 어떤 코스닥 전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가깝게. 코스닥 전체를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타임폴리오 3자랑 한화 이 그 투자 운용 철학이 다 달라요. 하나는 대형 성장주 위주고 하나는 조금 중소형 그리고 플러스 한화 쪽은 오히려 150 안에서만 찾은 거니까 더 이게 안정적으로 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올인보다는 ETF로 계속 분산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셔야지 장기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에서는 되게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코스닥은 위험자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에 다니는 임원들도 우리 회사, 즉 바이오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업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여윳돈 그리고 이걸로 10배거 소액으로 어떤 높은 수익률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어요. 왜냐하면 ETF, 그러니까 지수 추종 ETF로 장기적으로 하는 건 너무 지루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도 까먹을 정도로 지루한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미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만 투자할 때 코스닥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중을 담으면 담을수록 ETF로 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설명드린 그 세 가지 ETF는 운용 철학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타임폴리오는 그 매니저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머니쇼, 이제 매년 머니쇼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재테크 연사를 모셔야 되는 타임폴리오 분들 모실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고 인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실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됐고 삼성자산운용은 뭐 아시죠? 코덱스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플러스 브랜드를 갖고 있는 한화도 플러스 고배대주로 대박을 쳤고요. 그래서 이런 검증된 운영사들이 하는 ETF는 많은 자산을 담아도 되지만 그래도 내 전체 자산을 올인하지 말고 내가 초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 시장 안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지수 상승과는 다르게 업종별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중심의 상승만 두드러졌지 사실상 오르지 않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문희로 작가님과 함께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 지수가 2월에 이제 6천선을 딱 이제 돌파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와, 시장 되게 많이 올랐다 싶지만 사실상 오른 종목만 오르고 안 오른 종목이 더 많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르지 않은 업종들을 우리가 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봐도 될까요? 실적을 봐야겠죠. 올해 이제 2026년 기준으로 올해 이익 상승분의 96%가 반도체에서. 다른 업종들이나 다른 종목들은 거의 기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여도가 없는데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오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니무브는 잘하는 쪽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더 소외될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또 반대로 보면 이럴 때 이익이 조금이라도 올랐는데도 주가가 그대로거나 더 빠진 기업들은 반드시 저평가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피로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을 담고 싶은 심리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런 저평가 종목을 찾을 때 이익과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오르는지 주가의 상승 속도에 비해서 이익이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못 따라가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을 우리가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3월에 이제 또 실적 발표되는 시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이제 3개월마다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4월이나 이제 5월에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격차 때문에 주가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급하게 올라서 나중에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골고루 담고 있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만 투자한 사람들이 단기 수익률이 가장 높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비중이 높았던 코스피나 반도체 ETF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 다음이었겠죠. 다른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거나 굳이 이제 따지면 방산이나 조선이 조금 비슷하게 갔겠죠. 그러나 화장품, 엔터, 내수 뭐 이런 데들은 아직 많이 안 올라왔고 심지어는 조금 서서히 살아나는데 주가가 덜 오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항상 소외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항상 보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으면 거기서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괜찮을까요? 제가 투자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도 다 이제 한도까지 차 있고 지인한테 이제 경조사비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내서 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투자에 올인돼 있거나 그러면 집에서의 어떤 그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이럴 때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대투자 철학이 확실하고 제가 책에 쓴 내용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굳이 뭐 따지면 마통이 2천만 원인데 마이너스 1999만 원까지 돼 있었던 거죠. 너무 좀 그건 지나친 투자다. 왜냐하면 저도 현금이 있습니다. 예적금은 없지만 청약저축이 지금 금리가 3.1%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팔면 이제 그 청약 혜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팔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여유 자금이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공식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한 15에서 20%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거는 워렌 버핏이 계속 보여주고 있죠. 애플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렸잖아요. 그건 주식 비중을 줄인 건데 애플이 AI에 대해서 좀 대응이 늦었고 이런 전쟁까지 감안해서 이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지금 요즘 무시당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너지주 비중이 높습니다. 맞아요.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거 수년간 워렌 버핏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감이 줄었다고 했는데 올해 30% 이상 올랐습니다. 쉐브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해놓으면 결국에는 되게 전문가라고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스케줄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사이클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 개로 분산해 놓으면 되잖아요. 대신 유의미하게 많이 투자하려면 어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예적금보다는 이런 좀 위험자산, 주식 등 위험자산 조금 더 불안하면 ETF로 분산 투자하는 게 낫겠죠. 우리도 워런 버핏처럼 뭔가 시장에 아직 보석이 되지 않은 그런 저평가 주식들을 미리 좀 매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저평가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EPS가 있고 우리가 뭐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PER, 그다음에 PBR 얘기하죠. PER은 이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나타냅니다.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은 버는 돈이 100원이면
그 100배, 그러니까 10,000원의 주가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니까 고위험 주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포텐셜, 잠재력이 뛰어나고 특히 요즘은 전쟁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평가주들이 주가 상승이 급하게 나타나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죠. 근데 저평가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 반드시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저평가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또 그런 취급을 받는 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PER을 이제 이익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PBR은 자산 대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BR 기준으로 해서 많은 국내 저평가주 종목들이 있죠. 만년 저평가주였던 지주사들. 지주사는 왜 그랬냐면 이 지주사라는 이 페이퍼 컴퍼니가 사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주사입니다. 복합 지주사라고 하는데 지주사예요. 근데 그 지주사는 높은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다르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떤 주주들을 위해서 완전히 만든 지주사라면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좀 미안하지만 오너의 지배력 유지나 어떤 그 뭐 상속 문제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가 좀 주도한 면도 있습니다. 지주사 체제로 깔끔하게 계열사들 정리해라 이런 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별도의 개별 상장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지주사들이 만년 저평가됐던 이유는 어떤 실질이 없었어요. 그냥 페이퍼 컴퍼니고 그다음에 그렇게 자사주를 없다, 네, 자사주를 보유만 하고 있고 소각도 안 하고요. 그런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걸 다 소각한다고 봅니다. 물론 100%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을 하지 않죠. 그런 앞장선 지주사였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자놀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도 불편한 심경을 얘기했는데 예금을 받아서 예금 이자는 조금 주고 대출 이자는 왕창. 그래서 그 예대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쉽게 돈을 벌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이랑 증권사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미국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투자할 때는 미국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는데 여기가 지금 미국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역발상 개념으로 보면 지주사, 금융지주, 그다음에 증권사, 건설도 있습니다. 건설, 유통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만년 저평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죠. 일부 종목들은 2배, 3배 올랐습니다. 이미. 혹시 아나운서님 저기 아세요? 순살 아파트? 알죠. 어떤 의미로 기억하시나요? 비용을 줄이려고. 모르시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철근을 덜 쓰고 네네. 이제 알고 봤더니 뼈대가 없는 순살 치킨처럼 그렇게 좀 허접했다. 근데 그 시공사가 지금 주가가 만년 저평가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저평가 기업들 자세히 보면 의외로 원전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로 묶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업종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보지 마시고 AI와의 접합점을 찾아보면 돼요. 결국 원자력이라는 건 AI의 어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좋아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전 건설 경험이 있으면 주가가 또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년 저평가주라는 말은 단기간, 과거만 보는 거고요. 결국엔 저평가 기간을 벗어날 때가 오거든요. 과거의 어떤 악재 때문에 심하게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종목이 제가 증권사 시절에 샀다가 지점장님한테 엄청 혼난 종목이 있어요. 어떤 거죠? 한국전력. 이런 공기업을 왜 사냐고 엄청 혼났거든요. 지금 혼날만 했어. 그때는 혼날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장기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어땠을까요? 어쨌든 원전주의 지금 대장주 중에 하나니까. 그 당시에도 논리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전기값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무조건 적자일 수밖에 없고 적자인 기업에 투자하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만년 저평가라는 과거만 보는 거니까 그런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를 달아놓은 종목들만 또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다만 올인하지는 마시고 네네. 한국전력이 이 저평가를 벗어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0년 이상 버틸 뿐이 아니라면 개별 종목에 올인하는 건 좀 쉽진 않죠. 그냥 주식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저평가 주식하면 그냥 좀 싼 거, 좀 저렴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저평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산업이 막 개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재평가가 되면서 저평가주를 탈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도 이 사업과 만나서 이런 사업도 하네 하면서 또 저평가주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0년, 20년째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강력한 한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실적이랑 주주 환원이잖아요. 실적은 솔직히 쉽게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주 환원은 할 수가 있거든요. 오너의 의지나 이제 CEO의 의지로. 최근은 이제 밸류업이라고 대표되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일단 실적이 기본이 돼야겠죠.
적자 기업한테 밸류업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방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결국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은 주주환원. 요즘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주환원을 통해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로 너무 쏠려 있거든요. 어떤 자본 차이라고 해야 되나? 주가 상승률은 거의 반도체 위주로 가기 때문에 주주환원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찾기가. 그래서 계속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이나 뭐 좋은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돈을 많이 쓰는 기업들도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종목 중에는 리노공업 같은 데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배당이나 이제 주주환원 수치가 낮지만 그 기업이 이제 IT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에 치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상승도 기대하고 어떤 배당,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의무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할 만하죠. 이런 종목들은 실적은 출렁일 수 있어도 주주환원의 어떤 철학을 한번 하면 장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좀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본격적으로 힌트를 좀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빼고 지금 좀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업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금융주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우리 주식시장 뜨겁잖아요. 네. 그냥 단순해. 또 투자자는 단순하면 좋거든요. 일단 증권이 있을 수 있어요. 증권. 네, 증권이 또 배당주들입니다. 고배당주들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그리고 SK로 대표되는 지주사. 이런 업종의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저평가에다가 주주하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압박도 많이 받아요. 네. 억지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네. 그런 시장 환경을 지금 정부가 또 조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은 당연히 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거의 수수료 수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권시장 활성화되면 M&A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기타 수입 같은 것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증권사들이 또 뭐 ETF로 이런 걸 판매하기 때문에 또 경쟁적으로 어떤 주주환원 이런 것도 앞장서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에서 인허가권 있죠. 이거 증권업도 인허가권이잖아요. 인허가는 건 정부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밸류를 확실히 잡았으니까 제일 정부를 두려워하는 기업들에 투자해도 돼요. 증권, 금융지주, 뭐 자동차 이런 데가 있죠. 우리 기억나시죠? 그 정의선 회장이 뭐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달려갔잖아요. 물론 이제 우호적인 대책을 많이 하고 수출에도 우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우리 현대차는 또 자동차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주주 환원율이 높은, 우리가 총주주 환원율이라고 하거든요. 총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을 찾으시면 돼요. 총주주 환원이라는 건 배당, 그다음에 자사주, 그걸 합쳐서 총주주하는, 주주들한테 얼마큼 기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00%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오기 힘들죠. 근데 미국에는 100%가 넘는 기업들도 단기간 자사주를 너무 많이 소화해서 그 연간 순이익보다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총주주 환원이 높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35%를 목표로 했네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30% 언저리, 30%가 넘으면 좀 우량하다. 이거보다 못하면 평균 이하네, 장기 투자는 고려해봐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아예 뭐 배당 ETF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부부터 시작해서 2부, 3부까지 최근의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시작해서 ETF, 뭐 코스닥 이야기 다양하게 했는데요.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 이거 3개만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3가지 어떤 걸 말씀 주실 건가요? 일단 주가도 올라야 되니까 주가는 또 어떤 업종이랑 개별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이외 업종, 소외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좀 담아서 재미도 느끼고 초과 수익률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이외 업종에, 아까 올해 코스피 이익의 96%가 반도체에 쏠려 있다고 했는데 그 4%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워낙 2월에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던데요, 반도체 수출이. 거기에 좀 묻혀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묻혀있는 업종.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내수주는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 경기가 아직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 업종 쪽에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에 먼저 외국인 수급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세.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방어를 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지 단기적으로 확 오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시고, 그 다음엔 역시 뭐 배당이나 주주 환원, 3가지를 보실 때 이런 걸 기준으로 하시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조정을 하면서 계속 찾아가야 돼요. 계속 수정해야 돼요. 저도 엑셀로 놓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재미거든요,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것도 강의하러 와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뭐 수익률이 뛰어난 뭐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재미로 하다 보는데, 근데 책도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떤 현금으로 나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작가라는 부캐도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개인이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맞춤형, 그리고 내가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마음 편한 종목이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전원주님처럼 그렇게 약간 우연히 했는데 그게 SK 하이닉스가 되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는 돈은 어차피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을 하시되, 일단은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일단 미국 주식이 될 수 있고 반도체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거를 기본으로 좀 해놓으시고, 내가 좀 좋아하는 그런 업종들을, 아까 제가 반도체 이외의 업종으로 이익이 확산되는 걸 좀 보라고 했잖아요. 이 봄이 또 좋은 게 첫 분기에 어떤 실적이 속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도체로 쏠림이 심한데 반도체 이외의 업종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PER, PBR, 이익 대비해서 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PBR이 어떤지. 보통은 이제 PBR 100가 넘으면 비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0.6, 0.7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PBR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PER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PER을 보시고, 배당을 주는 기업이면 배당 수익률.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은 배당 수익률이 다 0%대일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워낙 비싸서 그런 거니까 배당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배당을 많이 안 주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배당 수익률은 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엔비디아를, 아까 재발견인데 엔비디아가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PER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실적 기준인 TPER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실적, 1년, 향후 1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포워드 PER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들은 포워드 PER을 알아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심지어 예전에 40배가 넘었거든요. PER 기준으로. 근데 올해 실적 기준은 20배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역발상인데 엔비디아를 저평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사모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점 투자도 있으니까 작은 돈이라도 일단 코어 자산을 담는 데 주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장이 올라갔을 때는 좀 저평가된, 코스피가 그런 기준이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소외줄은 항상 플러스 알파로, 핵심은 그냥 담아야 돼요. S&P 500이나 코스피 200 기준. 조금 더 비중을 넓힌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코스닥이 될 거고 미국에서는 러셀 2000이 될 겁니다. 코스닥이나 러셀 2000은 올 들어서는 좋거든요. 그게 머니 무브 때문이니까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어떤 철학의 어떤 ETF를 담고 장기 투자하는 방법만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뭐 주식 투자 1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니까요. 좀 맞습니다. 장기적인 호흡과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얼마만큼 올랐느냐 보다 시장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장 가치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요.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